네, 안녕하세요. 전남무숲 건강도서 북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4번 장 건강이 면역력을 높인다 책을 리뷰하겠습니다. 1장과 2장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1장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이 왜 장이 부패해 있는지, 효소의 중요성, 혈액이 오염되는 이유, 나이 들수록 장관 면역이 중요한 이유, 식이섬유와 단세 지방산의 역할, 소화불량과 장 건강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를 나무에 비유해 보면요, 뿌리는 장에 해당되고 줄기는 근육이나 뼈, 피부, 수액은 혈액이나 림프액에 해당되겠죠. 나무 같은 경우는 토양이 부패되면 말라 죽는데요, 인간의 경우 토양은 장 속의 내용물이 해당되는 건데, 장 내부가 부패하면 인간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된 장을 치료해야지 건강과 수명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심증은 심장의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의 일부가 좁아지거나 경련을 일으켜서 심근에 충분한 혈류가 흘러들지 못해서 이제 일어나는 병인데요. 협심증의 원인이 뭘까요? 모든 질병은 에너지 대사의 방향과 관계가 깊은데요. 에너지 대사의 방향이라고 하면 음식을 장에서 소화돼서 영양소가 혈액을 타고 세포 조직으로 전달되는 방향인데요. 장이 부패하게 되면 혈류가 악화되고 혈액이 오염돼서 결국은 관상동맥에 협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협심증 같은 경우도 재발을 막으려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장의 부패에 있기 때문에 임시로 카테터 같은 걸 넣어서 관상동맥을 이제 넓히고 이런 방법은 임시 해결책이고요. 결국은 장의 부패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지 재발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장을 부패시키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잘못된 먹거리, 잘못된 식사 습관,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외부 여러 가지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장을 부패시키는 물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부패를 해결하는 것이 건강생활의 선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하웰이라는 분이 50년 동안 효소를 연구해서 효소 영양학을 펴냈는데요. 건강과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은 화학 공장인데요. 이 화학 공장이 제대로 가동돼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제대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하는 게 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소는 9번째 영양소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 파이토케미칼에 이어서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림에 보시면 체내 효소와 체외 효소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체내 효소는 잠재 효소로 소화 효소와 대사 효소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 효소는 2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쓰이는 효소고요. 대사 효소는 소화 효소 이외에 에너지 생산 과정이나 피, 살, 근육 등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해독, 면역, 이런 여러 가지 등에 쓰이는 이제 효소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먹는데 너무 많이 소화 효소를 써버리게 되면 그만큼 대사 효소를 쓸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식이나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건강 유지에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혈관은 대동맥부터 극모세혈관까지 굵기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고요. 총 길이는 한 10만 킬로 정도가 되고 93%가 모세혈관인데요. 그리고 혈액 같은 경우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영양과 산소 운반을 책임지고 있는 적혈구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크기를 비교해 보면 적혈구 같은 경우는 긴 쪽이 직경이 한 7.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극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직경이 4에서 5 마이크로미터 되거든요. 적혈구 크기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큰 적혈구가 작은 극모세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원반형 한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서 변형할 수 있는 적혈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거나 고혈당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변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 흐름에, 적혈구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음이온이 주위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적혈구끼리 서로 밀어내서 달라붙을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동하고 좁은 혈관 속으로도 변형 능력을 활용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적혈구하고 적혈구 사이에 산화한 기름이나 당화단백 같은 물질들이 끼어들면 얘네들이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 적혈구를 이어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적혈구가 몇 개나 길게는 몇십 개까지 연결이 돼서 동전이 연결된 모양의 그 연전 현상 같은, 왼쪽의 그림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혈액 흐름이 이제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양소나 산소 공급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해지고 또 세포 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직이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활성산소가 출현하게 되고,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괴롭혀서 DNA 손상이나 파괴되면서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요. 혈류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백혈구가 재빨리 현장으로 출동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전 현상과 피를 오염시키는 그 범인들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산화된 기름이나 당화단백, 커피 육류 과다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나 담배를 피우는 거, 운동이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혈액 흐름을 악화시키는 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의 그 혈액이 깨끗해서 흐름이 원활해야, 즉 미세순환이 좋아야지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연전 현상이 생기지 않고 혈액의 흐름이 악화되지 않도록, 장이 부패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범인들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과 면역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에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집합되어 있어서 면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면역의 중심이 흉성에서 장으로 이동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조기의 세포가 죽고 또 새로 만들어질 때 불량품이 약 한 5,000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이 DNA 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불량품, 이 세포들이 암의 씨앗인데, 림프구 중에서 NK세포라는 애가 매일 순찰을 돌면서 제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세의 절정인 이런 면역력이 40대가 되면 한 50%, 50대가 되면 3분의 1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흉선태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도 장관 면역은 그대로 계속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건강을 어떻게 잘 유지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중년 이후에 그 사람의 전체 면역력이, 어떤 사람이 더 면역력이 향상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감염됐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식중독에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장의 건강을 철저히 잘 챙기는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장과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두 종류가 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의 기능을 보면 담즙산 흡착을 하고 배설을 하기 때문에, 담즙산을 새로 만들 때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당분 흡수도 늦춰주고 나트륨하고 결합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수용성 식이섬유는 고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들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불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장의 연동 운동을 왕성하게 해줘서 숙변을 배설하거나 변비를 해소하는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장내 유해 물질들을 진공청소기처럼 흡착해서 배설을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실염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변의 양이 너무 작게 되면 장벽의 근육에 또 강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장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가지고 대장벽 일부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찌꺼기들이 들어가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대장 기실염이 되는데요. 이 대장 기실염 예방을 위해서 불용성 식이섬유를 또 풍부하게 섭취해 줘야겠죠. 어쨌든
현대인들은 그 예전에 비해서 암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들이 굉장히 증가되게 된 그 원인이 식이섬유 섭취량이 크게 줄어든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장내 세균은 식이섬유를 좋아하는데요. 유익균과 유해균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익균이 하는 역할은 병원균 배제, 유해한 발암물질을 분해하고 배설하고 효소도 활성화시키고 비타민도 합성하고 호르몬도 생산하고 장내 pH를 이제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고요. 장 연동 운동도 활성화시키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뇌로 전달될 수 있도록도 하고 면역계도 활성화하는 다양한 이제 역할들이 있고요. 유해균 같은 경우는 상주하는 유해균은 외부에서 유입하는 콜레라균, 이질균 같은 외부 유해균에 대항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주하는 유해균은 유익한 역할을 나름대로 하는 게 있고요. 식이섬유가 뜻밖의 어떤 부분에 위력이 있나 하면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내 세균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늘게 되겠죠. 장내 세균이 감소하게 되면 뇌와 장이 장내 축이라고 해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데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장내 세균이 감소하게 되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장내 세균이 아미노산으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전구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 같은 것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를 통해서 충분히 유익균이 정식되고 유해균이 억제될 수 있는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의 이상적인 비율이 3대 1대 6 이런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쇄 지방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쇄 지방산은 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 같은 질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했을 때 장내 유익균이 이걸 먹이로 단쇄 지방산이라는 탄소수가 6개 이하인 짧은 사슬 지방산을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종류에는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쇄 지방산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익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대장 상피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점막 상피세포를 이제 형성하는 데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단쇄 지방산이 부족하게 되면 점액 분비하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액이나 췌장액이나 담즙 분비가 이제 잘 되지 않고요. 콧물이나 눈물 같은 체액을 생성하는 데도 단쇄 지방산이 역할을 하고요. 장의 pH를 산성화시켜서 유해균을 정식을 이제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부터 이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질소 물질들, 그런 부분들이 독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감소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티르산 같은 경우는 암세포의 이제 세포 자살에도 관여를 해서 단쇄 지방산이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방을 연소시키는 걸 증가해서 비만 예방에도 단쇄 지방산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을 감소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면역 조절 기능도 단쇄 지방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면역 조절은 면역 과민 반응이나 과잉 반응, 즉 알레르기나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면역의 과한 반응들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면역계 관련된 질환에도 단쇄 지방산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불량에 관련된 부분들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장내 부패가 일어나고,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장내 이상 발유가 발생되고,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이제 장내 산패가 일어나죠.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장내 유해균이 대량으로 증가하고 유익균은 감소하고, 그렇게 해서 장내 세균의 이제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유해균이 대량으로 증가해서 장내 유해 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장벽이 새는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내 유해 물질이 대장벽으로 흡수가 돼 가지고
혈액을 오염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성질환이나 여러 가지 치료가 어려운 병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는데요. 특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 섭취해서 장내 부패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가지고 유해균들이 이걸 먹이로 질소 잔류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인돌, 아민, 페놀 같은 질소 잔류물들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니트로스 아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이제 만들게 되고 혈액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나 알레르기, 류마티즘, 자가면역 질환들, 신경 질환들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소화 불량을 줄이는 소식하는 습관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 육부 식사를 이제 권장하고요. 아침은 배설하고 정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보다는 꼭 해야겠다고 하면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배변색 같은 경우는 유익균이 많을 경우는 황색의 변이 되고 유해균이 많으면 이제 변의 색깔이 거무스름해집니다. 그래서 변의 색을 보고 장 건강 상태를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배변 횟수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이 배변 횟수가 이제 너무 적으면 장애인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유해균이 당연히 이제 번식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하의 이제 배변 횟수면 우리가 변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배변 횟수도 체크를 하시고요. 배변 양도 또 중요하겠죠. 양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장내 세균이 그만큼 또 줄어들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장 부패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멀리하는 식습관을 유지하시고요. 특히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식이섬유 섭취와 더불어서 장내 세균 균형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추가로 섭취해 주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 건강을 잘 챙길 때 면역력도 높이고 건강을 또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북 리뷰 시간 장 건강이 면역력을 높인다 1장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